시진핑 권력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얼굴 보인 것이 5월 19일입니다. 지금 사라진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. 시진핑이가 군 권력 1위거든요. 근데 2인자가 부주석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. 시진핑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한 것인지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군을 잡지 못하면 시진핑은 헛겁니다. 중국의 딜레마가 지금 터지는 겁니다. 지금 풀지 않으면 폭발하는 시기에 왔는데 풀게 되면 네이션들이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. 위구르, 내몽고, 만주, 강남, 대만 다 독립하게 되면 쪼개지는 거죠. 그리고 오는 8월 사정전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거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. 최근에 보니까 후진타워 연설문이 유출된 그런 사건이라든지 군부 원로그룹의 반발, 중앙정치국의 이상 지원까지 맞물리면서 시진핑의 사연임이 사실상 자초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시진핑 체제가 실제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? 지금 오늘이 이제 이 방송 촬영하는 게 6월 5일이잖아요. 네네.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얼굴 보인 것이 5월 19일입니다. 상당 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네요. 동안 안 나왔어요. 시진핑이 이제 그 사람이 조금 그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부 그렇지만은 그냥 속된 말로 나대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독재 국가는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농업 문제도 자기가 1인자고 공업도 자기가 1인자고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지시를 하니까 시진핑이 유난히 자기가 끼지 않을 때도 낍니다. 예를 들어서 장관 회담에도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왔으면은 중국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얼굴을 내버치고 그 스타일이 그런 사람인데 4월 중순에 그 미국이 그 관세 폭탄을 던지니까 자기 친구들 구합하려고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비행기 타고 한 번 갔고 그리고 5월 8일 날 러시아가 이제 2차 대전에 승리한 8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. 그때 갔고 그리고 5월 19일 날 그 낙양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베어링 만드는 공장이에요. 거기에 현지 지도 나가고 그리고 5월 19일부터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뉴스만 나오는데 프랑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였다. 5월 23일 예를 들어서 5월 24일은 독일 총리하고 통화를 하였다. 그 방송이 나오는데 얼굴도 안 나오고 전화기 들고 있는 사진도 안 나와요. 그리고 최근에 며칠 안 됐는데 그 중국의 인민일보가 이제 중국 그 공산당 기관지는 마찬가지인데 그 일면을 보면은 거기에 시진핑 사진이 보통 서너 장이 나옵니다. 무슨 행사 갔다 먹이 갔다 어디 갔다 해가지고 그런데 시진핑의 그 습자 한문으로 습 한자도 안 나오는 그 인민일보가 지금 며칠째 가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 갔냐 이거 이 사람. 사라졌네요 진짜. 지금 사라진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6월 3일자로 그 X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가 이번 주 중에 시진핑한테 전화 걸어서 관세 문제를 협상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좀 이렇게 운을 띄운 것이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다른 뉴스 안 보면은 시진핑이 건재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같은 날 6월 3일이에요. 6월 3일 날 고돈창 변호사가 그 폭스뉴스에 나가서 시진핑은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방송을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권력이 아주 상당히 시진핑 권력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엊그제 6월 2일인가 뉴스에 그 지금 시진핑이가 군 권력 1위거든요. 군사위원회 1인자. 근데 2인자가 부주석인데 부주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. 맞아요. 봤어요. 뉴스. 갑자기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는 75세래지만은 조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니까 아침에 뛰러 나갔을 거다가 더 많은 분석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죽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진핑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한 것인지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군을 잡지 못하면은 시진핑은 헛겁니다. 그러니까 중국군은 우리나라 국군은 국민의 군대잖아요. 중국은 아예 법으로 당의 군대로 돼 있습니다. 공산당의 군대. 공산당의 군대입니다.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군을 못 잡으면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 말. 그래서 그 시진핑의 군권을 장악하는데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인데 3인자. 그 사람은 벌써 3월 말에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6월 초에
지금 2인자가 지금 또 없어지는 지금 아주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 중국의 공산당 권력 체제가 붕괴된다. 그럼 가장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뭐 각종의 뉴스가 그리고 지표들이 네네.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그리고 저 국민들이 그 시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대학생들 취직 못하고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가 55%니까 45%가 취직을 못한다는 소리인데 네네. 실제는 8, 90%가 못한다라가 그게 더 맞다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대졸이 1200만인데 중국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일 못할 경우에 그게 제일 사회 불안정 세력이 되거든요. 지금 그것이 함께 터지고 있는 그러니까 후진타오 같은 사람은 전번의 총리인데 맞아요. 전번 네. 주석인데 네. 그 사람 끌려가는 날도 정말 그 장면이 슬펐습니다. 그걸 공개한 게 회의하고 있는데 맞아요. 와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끌려나간 사람인데 중국이 또 놀라운 전통은 주석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형은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. 옛날에 그저 등소평 같은 사람은 몇 번이나 쫓겨났는데 그 목숨을 유지하고 결국은 나와서 그래서 그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 부도옹. 그러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는 노인 해가지고 부도옹이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 후진타오가 지금 중국이 이렇게 통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연설문 같은 게 다 지금 공개되고 그러는 판입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최근 중국에서 막 총기 난사 사건도 있고 막 묵지마 범죄 막 차량을 타고 막 돌진한다든지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게 보도가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.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그래도 뭐 하도 이게 이제 SNS 시대가 되니까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 저 사람들 감시하는 그 카메라. 네. CCTV 같은 거. 그게 네네. CCTV 카메라가 7억대거든요.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. 인구가 14억인 나라에 그게 7억대라는 게 네. 중국은 국방비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.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국방 예산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습니다. 통제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네네. 그게 안 되면은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. 그 중국이 이제 태생적인 그 슬픔인데 제가 그 번역한 책에 하나 있습니다. 그 중국은 새로운 제국이다라는 그 호주 학자가 하버드에 있을 때 쓴 책인데 로스 테릴이라는 교수입니다.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은 문명이지 나라가 아니다. 근데 그 중국의 정치가들이 그걸 나라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. China is a civilization, not a nation. 근데 그걸 국가처럼 생각하고 통치를 하니 그래서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 적정 규모를 훨씬 넘긴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도 큰 나라지만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연방이거든요. 각 주마다 군대가 있고 연방군 사령관이 있을 정도로 네. 그 자치를 중무로 해서 이게 그 유나이티드가 되는데 중국은 그걸 중앙 통제하다 보니까 되겠느냐는 그 얘기죠. 더군다나 문명인데 문화도 다른데 그 중국의 딜레마가 지금 터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치학하고 경제학 이론에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부산물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.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 잘 못해요. 그런데 국민소득 기준으로 지금 돈으로 GDP 퍼 캐피타가 $10,000가 되면은 이건 민주주의를 안 하면 또 나라가 터집니다.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산업화,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선행 조건이다. 그런데 지금 그 선행 조건이 $10,000인데 우리나라가 $10,000 그때 돈으로 $10,000가 아니에요. 그게 6.29 선언 때입니다. 그 개발 독재를 통해서 경제 발전하는 거 그때 확 풀잖아요. 중국이 지금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지 않으면 폭발하는 시기에 왔는데 중국이 풀게 되면은 네이션들이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. 전체는 시빌리제이션인데 네네. 중국이 만약 민주화를 시키면은 그러면 티베트가 난리치는 거 가서 기관총으로 쏘겠습니까? 위구르, 내몽고, 만주, 강남 그리고 대만 다 독립하게 되면은 쪼개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정치학적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딜레마에 지금 있는 겁니다. 이제 시진핑이 그거를 이제 강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.
보니까 박사님 채널에서 이 중국 붕괴의 징후 17가지 이걸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네네. 뭐 부동산, 부채, 인구, 기술산업 등 전 방위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체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? 예, 뭐 제가 그 17가지를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고 정말 그 분석을 너무 잘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뭐 번역해서 소개하다시피 한 건데 여기서 지금 중국의 그 군부가 깨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. 7% 성장을 지속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비교를 할 때 호랑이 잔등에 올라탔는데 이게 7%로 달리면은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는 거예요. 그런데 7% 밑에 내려가면 호랑이가 쓰는 꼴이 되고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잡혀먹는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지금 7% 이하로 내려가게 100% 확실하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경제 발전을 한 그 호랑이라는 존재를 7% 이상으로 달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. 그러니까 경제 파탄 그리고 군사 파탄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중국이란 나라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센 나라입니다. 제가 그 이화에 대해서 이제 쭉 그 경영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국제정치 강의를 하면서 세계화 이런 계통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중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몇 명씩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그 중국 여대생이 교수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중간시험 그 답안지에다가 쓴 거라 그 뒤에다가. 네. 그 내가 야 자네가 중국 사람인데 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니까 좀 놀랍다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대요. 자기는 상해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. 몇십 년을. 한국에 유학 올 때까지 상하이 사람이었는데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감을 잡게 되었다고. 중국이 그렇게 그 원심력입니다. 전부 다 나가고 싶어 해요. 그 옛날에는 상하이에 있는 그 육군 소장급 장군이 별셋으로 승진하면서 북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거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의 충성은 상하이지 중국이 아닌 거예요. 그 사람의 이익도 상하이고. 그 내가 그 오래전에 읽었던 논문을 야 이게 별을 사단장이 군단장으로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고향을 안 떠나는 경우가 다 있네 하고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군벌입니다. 그러니까 군벌은 충성이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에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자기는 상하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와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. 그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. 중국이 문명인데 그거를 한 나라로 취급을 하느니 참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이죠. 되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. 보니까. 민족주의 없습니다. 중국은 원래 민족주의가 없어요. 그 뭐냐면은 중국이 그 사해동포라는 그 한문 아시죠? 사해동포. 네네. 중국식 질서를 받아들이는 모두가 중국인이다라는 그 중국에는 내셔널리즘이 없습니다. 그리고 중국은 서구적인 식민주의도 없어요. 그냥 이제 나는 왕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.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. 그러니까 그 문명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. 그래서 서구적인 그 강압적인 제국주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종족적인 민족주의도 없습니다. 천자를 그냥 우러러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사해가 다 동포야. 사해동포. 사해라는 건 네 바다라는 뜻이지만은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. 사해가 다 동포야. 그래서 어떤 그 에스닉 내셔널리즘, 인종적인 민족주의가 약합니다. 그 대신에 뭐 위구르라든가 이거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. 네, 언어 그렇죠. 다르고. 그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죠. 만주는 말도 다릅니다. 만주는. 글자가 달라요. 그러니까 만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러니까 한족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숫자는 제일 많지만은. 네. 그 동화되기가 아주 어려운. 그래서 그 영국 학자가 중국은 분열될 거다라는 책을 쓰면서 중국 깃발의 별이 5개라는 게 5대 부족이다 이거 5대 종족.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된다고. 그렇게 은유를 한 걸로 본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이 저 큰 덩어리가 그냥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적정 규모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. 문제가 지금 다 터지는 겁니다 지금. 그래서 사실 중국이 막 그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.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못하고 그리고
이제 결국은 중국이 성장은 했는데 그거를 상업화시키는데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정말 끝내주는 걸 만들었어도 네. 이거를 잘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작업에서 다 실패하는 거죠. 발명은 해놨는데 이거 판매도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. 그거 하려면은 중국이 이제 마지막 리폼을 해야 되는데 그 리폼이라는 게 진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. 근데 그걸 가게 되면은 공산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. 독재가. 딜레마네요. 진짜.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들은 $10,000 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놀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$10,000 된 사람은 토요일 날 일할 생각이 없어요. 근데 그거를 놀라고 자유를 주자니 안 되겠고 뭐 이게 내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. $10,000 되면은 장충채권에서 대통령 더 이상 못 뽑는다고. 그게 이제 그 소시에탈 프레레퀴지트 그러니까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인 선제 조건.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$10,000. 지금 돈으로 $10,000 된 국민들은 네. 독재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. 지적 영향도 늘고 또 이제 자기 개인 책 읽고 공부하고 뭐 네. 이런 거가 다 이제 커피집에 가고. 그렇죠. 네. 바로 뭐 중국 사람 중에 커피를 평생 한 잔도 못 먹어본 사람이 뭐 6억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군요, 진짜. 이건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언론에서 주기적으로 양안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군은 병력 규모만 보면 미국보다 앞선다는 평가도 있지만은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은 전력 운용 경험과 이 미국이 기술력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현재 이 중국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은 이 미국군에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? 뭐 어느 수준이라고 우리가 퍼센트 말하기는 어려운데, 그러니까 미국이 전투력이 좋은 이유는 미국은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나라입니다. 어쨌든 간에. 네네. 그러니까 뭐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뭐 웬만한 큰 전쟁 다 개입을 했고 세계의 큰 전쟁은 미국이 가지 않은 전쟁이 없죠. 그리고 미국은 바다 건너서 하는 전쟁이 아주 능한 나라입니다. 그런데 중국은 바다 건너는 130km가 그 대만하고 본토하고 거리인데 네. 이 거리 쉽게 못 넘습니다. 그리고 거기 파도라든가 물결이 아주 그 사나운 바다고 우리가 지도로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거기를 건넌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독일이 그 영불 해협 그 가까운 해협 수영쳐서도 간다는 그 해협을 못 건너서 영국을 건드리질 못했는데 뭐 로켓으로 쏘고 폭격은 했지만은 바로 대만을 중국이 그 130km짜리 그 사나운 바다를 건너서 점령한다.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더군다나 그 바다의 참표는 미국이거든요. 그리고 일본이 지금 선언을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가끔 가다가 좀 그 분석은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데 뭐냐면은 일본의 뭐 야욕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는데 일본이 그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.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일본의 그러니까 석유 수입로, 식량 수입로가 끊기는 효과를 봅니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하는 것을 일본이나 한국이 옆에서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전역이다라고 이번에 일본이 미국한테 얘기를 했고 미국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일본이 우리를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대만 전쟁할 때 중국이 한국도 공격을 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한국의 병력이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만을 도와줄 수 없게 왜냐하면은 서해바다가 북양함대가 저쪽 그 서해바다 제 끝에 있습니다. 그 발해만에 있어요. 네네. 그 북양함대가 중국에서 제일 큰 함대인데 그 함대가 대만까지 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우리 보면 군산 앞바다, 인천 앞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. 그러네, 바로 그 코앞이네요. 근데 어떻게 중국이 대만하고 싸울 때 한국을 그냥 놔두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? 거꾸로 우리가 가냐 마느냐를 떠나서 중국이 한국을 그냥 놔두고 대만 전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그 얘기죠. 그래서 이거를 야, 그 동네에서 싸우면 우리는 구경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. 더군다나 석유길이 막히고 그러면 그 길이 막히면 거꾸로 돌아오는데 한 보름 더 걸립니다. 그 보름이라도 조건이 전쟁이 났어도 그 유조선들은 마음 놓고 다닌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전쟁 나면은 안 갑니다. 배들이. 불안하니까 전쟁 구역을 어떻게 통과합니까? 격침당할 수도 있으니까. 격침당할 수도 있고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가 덜 다니고 석유가 뭐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석유 정말 매일 갖다 석유를 부어야지 살 수 있는 나라인데
대함만 때문에 한 달에 석유가 끊겼다 그러면 뭐 그냥 붕괴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지금 현대전쟁뿐 아니라 70년 전에 한국전쟁할 때 중국이 들어왔잖아요. 그 남북한이 네네. 싸우는데 중국이 들어왔단 말이죠. 네네. 그 뭐 미국 당연히 오고 유엔이라는 이름하에 당시 세계 20대 강국이 다 왔습니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 전쟁 났을 때 남한하고 북한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지금 현재.